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년에서 송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유혹당한 송수연입니다. 송 기자님 얼굴 없는 살인자 왠지 읽어볼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이미 근데 좀 제목을 저번 주에 방송 끝나고 다음에 이거 하자라고 하면서 책 제목을 말씀하셨을 때부터 재밌겠다 재밌습니다. 싶었어요. 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2010년대 이후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읽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스테판 아넴이라는 작가를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스테판 아넴의 소설들은 앞으로는 몇 편 더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호기심이 딱 당기는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편지의 심판도 읽었는데 이 얼굴 없는 살인자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헬싱보르의 이 파비안 리스크와 새로 만나는 동료들을 제외한 옛 동료들, 스톡홀름 시절의 동료들. 아니다. 심지어는 헬싱보르의 동료들도 일부 다 등장합니다. 편지의 심판. 왜냐하면 얼굴 없는 살인자에 덴마크 경찰 형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공조도 하고 하니까. 네, 그 덴마크 형사가 편지의 심판에서도 나와요? 나옵니다. 굉장히 비중 있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마치 지금 여기서는 처음 만나는. 네,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옛날 소설에 또 나와? 처음 만났지만 옛날 소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방법이 있겠지 네, 뭐. 편지의 심판의 파비안 리스크가 그 덴마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과 스톡홀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이 서로 연속 손상에 놓여 있는 살인 사건이라는 걸 연결을 못 시켜요.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서로 공조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덴마크에서 뭔가 그 덴마크에서 일어나는 연쇄 살인 사건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추적하는 형사가 바로 얼굴 없는 살인자에 나오는 그 덴마크의 여자 형사입니다.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건 얼굴 없는 살인자하고 편지의 심판하고 어느 게 더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얼굴 없는 살인자가 더 재밌었어요. 편지도 그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지만 편지의 심판을 읽으면 얼굴 없는 살인자에서 파비안 리스크 그리고 파비안 리스크의 이혼 위기까지 간 와이프가 되게 질투하는 스톡홀름의 전화 통화하는 동료 하나 있죠. 동료 있잖아요. 네. 그 동료가 뭔 관계였는지. 편지의 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왜 계속 읽게 만드네요. 네, 왜 그 와이프가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파비안 리스크와 그리고 또 파비안 리스크의 그 스톡홀름의 전화 통화로만 연결이 되는 그 여자 동료에게 왜 그렇게 적개심을 느끼는지 또 둘이 뭔 일 있었네. 등장합니다. 뭔 일 있었네. 그 제가 쉬는 시간에 얼굴 없는 살인자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반전 정도 내가 얘기해도 되냐, 스포일러가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YG가 안 된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부터 말하면 김샌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이번 시간에 할 얘기가 없어. 내용에 대해서 할 얘기가 확 줄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해야죠. 그 지도 엄청 찾아봤다면서요. 그 얘기 하려고. 저도 지도 엄청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또 JYP는 또 여행 준비의 기술 저자답게 이 얘기하고 싶으셨 소설 보면서 또 지도 엄청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근데 JYP가 최근에 신입사원한테 여행 준비의 기술로 갑질했다면서요. 내가? 뭔 소리야? 아니,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둥.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둥, 뭐 한 권이 아니라 세 권을 사라는 둥. 회사 생활이 그럼 편해질 거라는 둥. 나 참 자기 그 책 얘기요? 신입사원한테 자기 책 안 샀다고. 그러게요. 갑질나는. 얼굴까지 붉힐 일은 아닌데. 아닙니다. 얼굴까지 붉힐 일이라. 사람을 이렇게 쓰레기로 만드나?
아니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맥락이 있잖아.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아니 안 했다는 소리는 못 하잖아요. 네, 녹음한 거 있으면 틀어. 그 부분만. 아, 네. 아 이게 참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를 정말. 아니 그냥 설명하지 말고 그냥 쓰레기 되는 길 택하시죠. 니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번역된. 잘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데 번역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최근에 출판사에서 좀 공격적으로 그 전자책 서점에 좀 깐 것 같고 그 전자책 서점에서는 같은 장르에서 상위 링크, 신간 상위 링크에 올라 있고 그리고 별들을 보면은 대개는 다 별 4개나 별 5개예요. 그러니까 발견을 해가지고 읽은 사람들은 다 좋은 평가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얼굴 없는 살인자를 편의 마시멜로라고 하는 출판사 자체가 그 한국경제신문사 그 이제 출판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도 있는 출판사니까 뭐 계속해서 판권을 사가지고 책을 펴내지 않을까. 어쩌면 이미 3, 4권이나 3, 4, 5권 정도는 이미 사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원서가 나온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네, 거죠? 맞아요. 국내에. 원서가 나온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편지의 심판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북유럽 추리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사회적인 요소. 약간 그 북유럽의 그 복지국가의 이면의 그 썩은 부분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유럽에서도 장기 밀매가 그렇게 그래요? 꽤 심각한 문제인가 봐요. 장기 밀매가 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편지의 심판에서는 그 장기 밀매가 한 소재입니다. 장기 밀매가 한 소재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발단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부터 시작해요. 편지의 심판이요? 편지의 심판. 재밌겠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현장에서 편지 한 통이 스웨덴으로 날아가고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흥미롭고 그리고 편지의 심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또 중국의 한 수용소에 갇힌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3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도 3편의 이 빌런이지 않을까 하는 예고편을 딱 풍기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있는 거죠, 작가는. 자, 이런 작가들은 진짜 한 10권쯤을 막 계획에 세워놓고 네. 거의 그 세계를 그냥 건설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놀랐던 게 얼굴 없는 살인자는 생각 없이 읽었고 그래서 편지의 심판을 읽었더니 얼굴 없는 살인자에서 그 복선으로 암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편지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후편에서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다 그게 정교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심판도 읽으면 더 재밌긴 읽으면 더 재밌죠. 이 편지의 심판을 읽으면 얼굴 없는 살인자가 더 재밌어지죠. 근데 제 앞에 아까 지도 본 얘기 하다가 네. 뭐 지도 뭐 엄청나게 보게 되고요.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그 예테보리하고 말메, 네, 그리고 말메에서 이제 다리 건너가면은 코펜하겐이거든요. 그걸 이제 스웨덴 남부 스코네주라 그러죠. 스코네주? 주가 아니라 그냥 지방 이름인 것 스코네 같아요. 지방? 우리나라 저 용어로 따지면 뭐 이렇게 영남, 네. 호남 이런 식으로 좀 그냥 부르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스코네라고 하는 게 스웨덴의 제일 남쪽 지방 덩어리 전체를 그리고 가리키는 이제 말이더라고요. 해협을 건너면 바로 덴마크가 나오는. 그 헬싱보르 혹은 헬싱보리라고 지금 부르는 게 이 주인공 파비안 리스크의 고향이자 지금 이 사건의 주 무대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슉 넘어가면은 그 덴마크가 되고 거기에는 헬싱괴르. 다 실제 지명인 거죠. 다 실제 다 실제 지명이에요. 지명. 그리고 그 굉장히 이 스테판 아넴이 그건 그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볼 헨닝 만켈도 마찬가지인데요. 운전 시간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0분 걸렸다, 1시간 걸렸다. 제가
구글 지도로 또 검색해 보셨어요? 구글 맵으로 장소 찍어가지고 실제로 이 정도 걸리는지를 확인을 해본 거죠. 아유 다 정확합니다. 근데 저도 다 몇번 정확해요. 해봤는데, 다 정확해요. 그걸 왜 볼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아니 우리나라는 그런 소설이 잘 없거든. 맞아요. 실제 지명 맞아요. 등장하고 이거 보면요. 이거 스웨덴 관광청에서 상 줘야 돼. 스웨덴 가고 싶어져. 막 이거 읽다 보면. 그리고 여기 스웨덴하고 덴마크 사이에 거기 이제 벤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묘사 같은 거 나오면 이 섬도 언제 한번 가보면 좋겠네. 뭐 그리고 이런 또 느낌이 우리나라처럼 들고. CCTV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격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덴마크의 어느 지점에서 스웨덴의 어느 지점까지 이게 시대상이 현재 2014년이니까 이건 현재죠. 현재. 근데 어쨌든 현재죠. 그러면은 CCTV가 그렇게 잘 없다고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CCTV가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만 하더라도 CCTV가 우리나라처럼 많지만 않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아야 되는데 목격자를 찾으려면은 어느 시점에 차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기름을 넣었거나 지나갔는지 그런 같은 걸로.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또 막 추적을 하는 거예요. 따져. 따지는 거예요, 막. 이 스웨덴하고 덴마크 사이에 바다를 지르는 긴 다리가 있어요. 제가 코펜하겐 갔을 때 정말 마지막 날까지도 망설였어요. 한 번만 넘어갔다 올까. 그냥 차 몰고 다리만 건너면 스웨덴 말묘가 되는데 그래서 스웨덴 한번 찍고 스웨덴 자석 하나만 사가지고 그냥 올까. 밥 한 그릇만 먹고. 그리고 나 스웨덴도 가봤다? 그렇게 이제 스웨덴도 가봤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안 했는데 통행료가 너무 비싸. 아 그래요? 얼만데요? 한 편도 한 5만 원 했던가. 하여튼 이게 그냥 재미로 한번 건너갔다 오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었는데. 아니 그리고 아까 그 통행료를 내는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CCTV가 있는 거지. 그게 또 중요해 이 소설에서. 갔다 오셨으면 그때 갔다 왔으면 더 재밌었겠네요. 이 소설이. 그리고 그 편지의 심판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1차하고 스웨덴으로 가서 2차 하는 거예요. 통행료 내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사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부럽다. 그 뭐 활락가 이런 게 덴마크보다는 스웨덴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나? 그래요? 반대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1차 한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2차 가서 새벽까지 거기서 놀고. 다시. 그래서 그 얼굴 없는 살인자에서 나오는 덴마크 여자 형사가 그 첫 편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식으로 실연을 당하거든요. 자기 동거하던 남자친구한테. 그러면서 나 이제 막 살겠어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에 날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매로 가서 말매로 가서 뭐 파트너 만나가지고 뭐 말도 잘 안 그러니까 말은 통하지만은 사실은 덴마크하고 스웨덴어니까 완벽하게 통하진 않죠. 하지만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막 이제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네 몸으로 대화 나눈 다음에 다시 막 술에 쩔어가지고 나와서 그 경찰서 출근하고 막 이런 장면들도 있고. 하여튼 이걸 읽다 보면 하여튼 특히 스웨덴 남부지방 그리고 요 덴마크의 이쪽 국경 지방 너무 가고 싶어지고 근사한 곳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세세한 무슨 공원이나 무슨 유적지나 이런 거 산책하는 것도 다 실명이거든요. 그 찾아보니까 또 이런 데가 있었네 이런 재미도 있고. 스웨덴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유럽 국가 중에. 뭐 전 모든 곳이 다 가보고 싶기 때문에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초반에 그 독일에 맥주 사러 가는 얘기 나와요. 또 우리도 또 궁금하니까 찾아봤잖아요. 이 독일까지 맥주를 사러 갈 만한 거리냐? 그러게요. 스웨덴의 주세가 너무 비싸서 술값에 매기는 세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차라리 통행료 같은 거 내고 독일 가가지고 사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사오는 왕창 게 사오면. 왕창 사오면 더 이익인 거예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독일까지? 뭐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 간 거리로 따지면은 한 5시간? 아 거기에도 그런 사례가 나와요? 독일까지 가서. 네. 그 중요한 사례. 매우 중요한 그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을 운영하거나 술집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도 뭐 파티 같은 걸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스웨덴 현지에서 술을 사는 것보다는 좀 품을 들여가지고 독일 가서 박스째 사. 예를 들어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혹시 불법 아닐까? 불법인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약간
얘는 지가 먹으려고 사온 거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도 뭐 그러면 싸다 뭐 이런 그런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우리나라는 술 유통이 되게 규제가 심한데 여긴 어떤지 모르겠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카페 이런데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코스트코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엄청 많이 사가지고 막 근데 식재료나 그거 막 카페에 쓰고 막 가정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써 있는 거 팔면 불법 아니에요? 그래도 야매로 그냥 아니 그 정의로운 YG께서 야매로 술 파는 이거 안 되죠 그거는. 네. 아니 근데 되게 수사하기 힘들겠네요 경찰 입장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덴마크에 이런 경우도 독일에. 되게 많아.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게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서로를 좀 싫어해요. 서로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정황도 되게 나오는데 그래서 수사 공조나 협조가 안 되는데 범인이 여기서 사고 치고 여기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싫지만 어차피 또 연락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 일이 그다음에 계속 심지어는 생기겠더라고요. 이쪽에서 납치해가지고 이쪽에 가가지고 차만 버리고 뭐 사람은 사라지고 이런 경우도 많고 이 얼굴 없는 살인자에도 그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나옵니다. 아유, 우리가 지금 그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지 않고 스포일러 하지 않으면서 책 얘기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하지만 수영 기자 넘어갔죠. 네 이미 전 제목만 듣고 넘어간 상태여서. 그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네, 깔끔하게 하여튼 다 잘 마무리됩니다. 아 그래요? 기가 막히게 떡밥 다 회수되고요. 떡밥 다 회수되고요. 기가 하지만 그 두 번째인 편지의 심판을 읽기 시작하면 아 얼굴 없는 살인자에서 회수되지 않은 떡밥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오호. 아, 이러면 사실 또 편지의 약간 심판까지. 있었어요. 저도 예. 조금 느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없이 지나가네라고 했는데 이제 시리즈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네. 언젠가 풀리겠지라고 했죠. 그런 설명들이 다 되는 거죠. 아, 편지의 심판까지 왠지 살 것 같네요. 자, 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 헨닝 망켈의 옛날 책 91년도 얼굴 없는 살인자. 원제도 진짜 딱 그대로 얼굴 없는 살인자인 원래 작품 얘기 그러니까 이제 좀 헨닝 하겠습니다. 망켈은 그냥 헨닝 망켈 앞에는 스웨덴의 전설적인 범죄 소설 작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헨닝 망켈이 그 창조한 이 쿠르트 발란데르라고 하는 형사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부, 전 세계적으로 45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총 3,0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작가가 창조한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삐삐. 삐삐. 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삐삐고 삐삐. 삐삐 압니까? 알죠. 말괄량의 네. 삐삐. 네. 그 말갈량의 삐삐가 가장 유명하고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 쿠르트 발란데르다. 근데 이제 쿠르트 발란데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혹시 영국 BBC에서 월랜더라고 하는 영드가 있거든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끈 월랜더라고 하는 월랜드 형사가 등장하는 영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BBC에서 만든 월랜더가 이걸 기반으로 한 거예요? 스웨덴어로 하면은 발란데르고 그걸 영어로 읽으면 월랜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르트 발란데르가 스웨덴어고 그걸 영어로 하면은 커트 월랜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커트 월랜더라고 하는 시리즈가 이 헨닝 망켈이 쓴 쿠르트 발란데르를 원작으로 만든 이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스웨덴 방송국에서 스웨덴 자체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이 얼굴 없는 살인자의 그 바로 전까지 소개한 스테판 아넴이 시나리오 같은 걸 쓰는데 참여를 했었고 그걸 봤겠죠 당연히 그 영국의 BBC의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 영국 BBC에서 만들어도 괜찮겠는데라고 그래서 되게 그 유명한 영국 작가인데 영국 배우인데 케네스 브레너 몰라요. 케네스 브레너 맞습니다. 케네스 브레너라고 하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아마 이 애청자들 중에서는 그 배우라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케네스 브레너를 주인공으로 한 이 월랜더 형사 시리즈가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나왔는데 그게 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나 봐요. YG는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못 봤는데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이 책에 대한 수요가 더 늘었죠. 이게 얼굴 없는 살인자가 이 헨링 망켈 작가의 대표작이에요? 아니요. 헨닝 망켈 작가는 이 발란데르 시리즈 외에도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이 작가가 쓴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마치 마이클 코널리의 가장 유명한 시리즈가 해리보슈 시리즈인 것처럼 쿠르트 발란데르 시리즈고요. 쿠르트 발란데르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렸듯 10편이 총 있는데 그중에 첫 편이 91년에 나온 얼굴 없는 살인자고 이것부터 되게 유명해졌어요. 케네스 브레너라는 사람도 대따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되게 유명한 영국 그 배우입니다. 귀족 경 자기도 받았고 지금 왕립 연극학교 총장을 맡고 있고 셰익스피어 영화 연극에도 많이 출연했고 엠마 톰슨이랑 한 6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걸로 나와 있고, 네. 제가 이 영화나 드라마를 요즘 잘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 쿠르트 발란데르는 작가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1948년생. 1948년생이고 역시 그 스코네에 본인이 48년생이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48년생인데 그냥 작가랑 주인공도 동갑으로, 동갑인 주인공도 거야? 동갑인 거예요. 48년생이고 그리고 스웨덴 남부 그 스코네 지방에 위스타드라는 곳에 위스타드 경찰서의 형사예요. 위스타드 경찰서의 강력반 형사고 그리고 역시 린다라는 딸이 있고 여기 이제 딸과의 관계가 시리즈에서 계속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얼굴 없는 살인자 첫 편에서도 딸이 가출을 해요. 이제 그것부터 이제 그거 딸이 가출하고 모나라고 하는 와이프랑은 이혼한 상태. 그래서 이제 모나라는 와이프랑 이혼한 다음에 이 쿠르트 발란데르가 얼굴 없는 살인자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조금만 매력적인 여성이 등장하면은 약간 찝쩍거려요? 찝쩍거려요. 형사들의 공통점인가? 그 찝쩍거리는 건 모르겠지만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게 많은 거는 전 세계 그런가 봐요. 형사 소설에서 거의 무슨 클리셰처럼 쓰이는 그러게요. 거죠. 네, 그리고 40 그러니까 전 세계의 영화나 소설 중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형사인데 아내한테 정말 이렇게 이쁨 받고 사랑받고 이런 캐릭터 본 적 있습니까? 탐정이나 형사인데 없는 것 한국에는 같아요. 있어요. 어디요? 있어요. 누구? 그 미야베 미유키가 창조한 그 회사원 탐정이 한 명 있거든요. 그 회사원 탐정은 처음에는 되게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거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혹하는 YG에서. 그 사람은 모르지만 좀 월급 많이 주는 회사 다녔나 보지. 월급 많이 주는 회사고 그다음에 와이프는 재벌 에이, 그런 거 아니. 그냥 진짜 공무원 형사일 때 비현실적이네요. 비현실적인 거지. 아니 그리고 이 쿠르트 발란데르가 이 세계 속에서 되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아버지가 46세에 사망했는데 46세에 사망하는데 이 얼굴 없는 살인자에서는 아직 사망하지 않고 치매기가 막 발동하는 상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미 이때 이 얼굴 없는 살인자가 30대 후반이거든요. 이미 이때부터 건강 상태에 막 적신호가 켜져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48세 당뇨 진단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10편의 시리즈에 계속 나오는 거죠. 10년 동안 그냥 그 주인공하고 같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예. 정말 그 막 꿈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은. 마치 마이클 코널리의 맞아요. 해리보슈도 30대 후반부터 지금 60될 맞아요.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나중에 늙어가잖아요. 좀 슬프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송수연 기자 또 어떡하나 또 이 헨닝 망켈 월드에 빠져서 또 이분 일 안 책은 하겠네. 다 번역이 됐어요. 아니요, 헨닝 망켈이 정말 몇 개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아. 총 7편이 번역이 되었어요. 10편 중에요? 10편 중에 7편이 번역이 되었는데 이 얼굴 없는 살인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된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옛날에 몇 편 나왔었는데 정작 이게 1편이든가? 맞아요. 되게 1편이에요. 중요한 작품인데
정작 이거는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 만한 게 뭐냐면 약간 1990년대가 배경이잖아요. 너무 옛날 거여서. 그래서 그래서 이건 진짜 약간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소개한 얼굴 없는 살인자 같은 경우는 막 되게 엽기적인 살인 장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막 진짜 좀 콩닥콩닥하게 하는 반전 같은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감각에 좀 맞죠. 그런데 이 얼굴 없는 살인자, henning mankel의 얼굴 없는 살인자는 그것과 비교하면 훨씬 젊잖아요. 약간 자극적인 게 없는 거예요? 자극적인 게 덜해요. 밋밋합니다. 네. 네. 그 재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꽤 재미있는 작품이긴 한데 재미가 없으면 전 세계에서 3천만 부가 팔렸을 그쵸. 리는 없죠. 이 막 얼굴 드라마로 없는 만들어지고. 이 원제로 따지면 얼굴 없는 피해자 요거를 이제 본 직후에 이걸 읽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밋밋. 마치 그 최근 2022년 막장 드라마 보다가 90년대 막장 드라마 보면은 느낌이 피식하잖아요. 그런 느낌? 약간 그러니까 있어요. 그 제가 한참 전의 일인데 한참 전에 어떤 식사 자리에서 그 henning mankel 소설이 지금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국내에 이 henning mankel 소설을 재밌다. 이거 우리나라에 전작이 다 번역이 되어야 되고 뭐 기회만 닿는다면 내가 다 번역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셨던 분이 이제 번역 잘하시는 김명남 선생님인데 그 김명남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김명남 선생님 저는 henning mankel 소설이 김명남 선생님 추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마이클 코널리의 해리보슈 시리즈가 저는 훨씬 더 재밌었다. 그게 더 제 스타일이었다 그랬더니 김명남 선생님은 자기는 해리보슈 시리즈는 너무 콩닥콩닥거려가지고 못 읽겠다. 진짜. 그래서 미치네요. 자기한테는 henning mankel의 호흡이 딱 맞다. YG는 그럼 henning mankel 작가 책 중에 뭘 가장 먼저 읽었어요? 저는 그 두 작품을 연달아서 읽으면서 이 세계에 입문을 했는데요. 5번째 여자랑 한여름의 살인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 다음에 재미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아까 제가 김명란 선생님한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너무 정적이다.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다.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피가 YG 덜 난다. 사람이 덜 죽는다 뭐 이런 거지. 얼굴 없는 살인자는 그럼 이 책 읽은 거 두 권에 비해 어때요? 얼굴 없는 살인자는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더 밋밋해요. 더 밋밋해요. 밋밋해요. 이거는 이제 딱 그 하나의 살인 사건. 물론 이제 2명이 죽습니다만 하나의 살인 사건을 그냥 쭉 추적해 가서 결국 마지막에 범인 잡는 이야기. 아주 단순한. 네, 그리고 사실 이건 그 스테판 아넴이 이 henning mankel을 오마주한 것 같은데 그 극 중에 캐릭터를 창조를 하면서 이 파비안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형사 우리가 익숙한 약간 히어로에 가까운 그런 형사랑은 거리가 진짜 멀거든요. 근데 henning mankel의 주인공인 쿠르트 발란데르는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니까 좀 집요하고 그 다음에 뭔가 형사라는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되게 최선을 다하고 되게 의리가 있고 정의롭고 이런 건 있지만은 막 무슨 싸움을 잘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총을 잘 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갑자기 막 단서들을 막 착착착착착 확인해가지고 범인을 추적하지도 않고 계속 삽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책을 보다가 또 지명 지도를 찾아보고 싶은 순간이 많은데 얼굴 없는 이 피해자 요 책을 보면서 지도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henning mankel 책을 볼 때는 지도를 좀 덜 봤어요. 대충 알아. 진짜 그래요. 그 지도가 그려져요? 지도가 대충 그려져요. 알아. 예. 그래서 약간 스웨덴 남부 지역이 약간 바삭해지는. 우리 저 책걸상 잘 되면 어디 스웨덴 남부로 MT 남부로 갑시다. 스웨덴 남부에서 캠프 네, 독지가님들도 다 모시고. 근데 이 henning mankel 캠프 참가 비용으로 한 300만 원씩 걷어야지.
스웨덴 남부에서 스코네 지방에서. 아 300만 원 내도 되니까 갔으면 좋겠네요. 빨리.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그 얼굴 없는 살인자에서 그- 나오는 관광지 여행 코스. 아니 왜냐면 얼굴 없는 살인자 아까 소개한 얼굴 없는 그 중요한 살인자에서 주유소 한번 가고. 아까 소개한 얼굴 없는 살인자에서 그 가족이 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10대 아들이랑 그 어린 딸을 이 달래야 되는 거예요, 형사가. 그래서 막 데리고 아빠 고향에 유명한 관광지 그리고 여기 살면은 우리 덴마크도 쉽게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도 데려가 가지고 관광지 가고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거기 루이지애나 박물관이라고 덴마크에 조금 미술관 하나 있어요. 아 자기 가봤다고. 나 거기는 가봤거든. 여기 나온 게 아니라요? 여기 여기도 나왔어요. 나와요, 여기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제가 가본 곳들도 좀 있어서 반가웠다 뭐 이런 거죠. 한번 갑시다. 네. 근데 헨링 망켈의 얼굴 없는 살인자는 어떤 얘기인지 하나도 얘기 안 해주세요? 그 어느 정말 깡촌 시골에 노 부부가 잔혹하게 어느 날 새벽에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바로 죽었고 할머니는 병원에서 좀 며칠 고생하다가 거의 의식이 가물가물해가지고 하다가 죽어요. 근데 으, 죽는데 으, 외국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범인이라는 뜻인지 외국이라고 한 건지 무슨 영국이라고 한 건지 뭐 알 수 없는. 근데 이제 이 어정쩡한. 배경이 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89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진 다음에 동유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동유럽 난민들이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시점도 바로 잡겠습니다. 89년 아니고 네, 90년 말인가에 이 얼굴 없는 살인자의 베를린 장벽 무너진 건 89년 아닌가요? 요 얼굴 없는 살인자의 내가 왜 기억하냐면 시작 첫 페이지쯤에 오늘이 90년 1월 7일이라고 나와요. 근데 조금 읽다 보니까 동독 어쩌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YG나 저나 똑같은 나무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90년 1989년 11월 9일 날 장벽이 붕괴됐잖아요. 베를린 장벽은 89년. 그러면 통일된 건 언제인데? 통일된 건 뭐 90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건 89년이고, 그러니까 89년 말부터 이제 연쇄적으로 뭐 동독 그리고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붕괴가 되거나 붕괴 위험을 겪으면서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난민들을 받는데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나라가 스웨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웨덴 내부에서도 마치 우리나라 가 그랬던 것처럼 난민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있었군요.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막 자기 딸이 뭐 이렇게 동유럽 외국인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피부색이 다른 애인을 데려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이 소설 속에 묘사가 되는데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외국 예고하니까 이 발란데르를 포함해서 막 경찰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소재. 자, 교양 차원에서 확인 정보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달 90년 1월이었는데 동독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 1월에는 통일된 이후 아니야 이러고 찾아봤더니 90년 10월에 통일이 됐더라고요. 재통일이. 그랬는데 베를린 장벽은 그 한 해 앞인 89년 7월에 처음 장벽이 개방되면서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베를린 장벽 무너진 거랑 독일이 통일된 시점이 1년 가까이 차이가 있네. 갭이 그 사이에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죠. 1년 조금 넘게 차이가 있네요. 몰랐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이 또 여기 관련이 얼굴 있어요. 없는 살인자의 관련이 있고 그러면서 막 그 난민촌 같은 게 이 스웨덴 남부 지역에 있고 그 난민촌을 상대로 해서 막 테러 같은 것도 있고 마치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 자체는 굉장히 또 현실적이에요. 되게 역사랑 같이 네.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네요. 91년에 스웨덴의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다 이렇게 녹여놓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죠.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전화 이렇게밖에 못 찾아 범인을. 아니 그게 아니고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자기는 집에 있어야 돼.
핸드폰이 없는 시절.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니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만 전화를 받을 수 자동 응답기 나오고. 받아야 되고 자동 응답기 나오고 그 자동 응답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쪽지 넣어가지고 맡기고 뭐 이런 그리고 이 얼굴 없는 살인자 2편에서 공이 역시 스웨덴은 선진국이다라는 대목들이 있는데 뭐냐면 다 결정적인 형사들이 휴가를 가요. 그래서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는 수사가 진행이 안 돼. 아 수사가 진행 중에 아니 휴가를 심지어 떠나요? 휴가만 가 퇴근도 잘해. 퇴근도 잘해요. 시간 되면 퇴근해. 아 그리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기를 누굴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의 수당이 다 차는데 어떡하지? 아 미국이랑 다르네요. 미국이랑 다르죠. 아니, 너무 미국이랑 다르네요. 다르고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시 뭐, 퇴근이야 여기는 그리고 형사들이. 뭐 할만하네요. 아이를 누가 찾아야 되는데 그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전화하면은 그 아이를 찾는 문제 때문에 막 뭔가 업무를 못하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소설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휴가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아니 야간 시간의 수당 더 이상 쓸 게 없는데 그 밤에 수색을 계속 맡길 수가 있나?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쨌든 저희가 이번 주에 같은 제목, 한글 제목은 똑같고 사실 원제는 다릅니다만 두 사람이 쓴 얼굴 없는 살인자라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 뭐 둘 중에 메인으로 지금 소개하는 거는 새 책, 스테판 안햄의 얼굴 없는 살인자. 원제는 얼굴 없는 피해자인 이 두꺼운 650쪽짜리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 스테판 안햄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리고 스웨덴의 범죄 소설계의 레전드 헨닝 망켈 할아버지의 이 또 다른 얼굴 없는 살인자 91년 작품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만 추천한다면 두꺼운 거. 하지만은 뭐 헨닝 망켈의 세계에 한번 빠져들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첫 편이니까 도전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넷플릭스에 영 월랜더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영 월랜더라는 시리즈가 그 월랜더 형사 시리즈가 너무나 유명해지면서 약간 월랜드 형사의 약간 그런 젊었을 때를 새로 극화해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거는 헨닝 망켈하고 관계 없는? 헨닝 망켈이 시나리오 쓴 건 아닌데 캐릭터만 살려가지고. 그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도 됐다 히트한 모양이네요. 그런 것까지 같습니다. 만들어지는 걸 보니. YG는 진짜 바쁘네요. 넷플릭스. YG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가끔 확인합니다. 밥을 안 먹더라고요. 남들 다 밥 먹을 때. 왜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우세요? 아니요. 귀찮아서. 그렇게 귀찮은데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거는 그렇게 또 성실한 걸 보면. 네. 댓글 소개할까요 이제? 네. 동광동 호랑이님 댓글. 그 왜 YG 동광동 호랑이님하고 무슨 인척 관계입니까? 왜 이분 댓글을 이렇게 자주 가져와요? 그게 아니고 요즘에 댓글 숫자가 적고 일단 그걸 안 가져오면 되지. 다들 독지가 카페에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카페에 올리는 거에 일부를 좀 저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 게시판, 유튜브 게시판 이런 데 좀 올려주세요. 네. 동광동 호랑이님 명상살인 읽고 왔습니다. 침착함을 잃지 않고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게 하는데 이런 게 독일식 유머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2권도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출연해 주시는 써니님. 직장 상사와 방송하기가 편하지만은 않으시죠? 이건 수영 기자님께 똑같이 결혼과 임신 모두 축하드리고 늘 응원합니다. 직장 상사와 방송하기 편하지만 않으시죠? 네, 뭐 업무인데요, 뭐. 근데 이거 좀 저는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오게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웃어도 되는 시점이 어디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하던데요. 그 책은. 그게 동길식 유머인가요? 뭐 안 웃기면 안 웃으면 되죠. 뭐 그건 작가 탓이지 뭐. 네. 자, 햇살고현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담당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을 TV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장강명 작가님이셨어요. 요즘 장강명 작가님 그
범잡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왜 여기다 하는 거예요? 제가 미용실에 가면 YG를 봤다는 것도 아니고 이어폰 나눠 끼고 책걸상 강제 듣기 하거나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을 책걸상 이야기, 카페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가방에 있던 젠가를 보여주면서 이거 재밌다고 책 펼치는 순간 술술 읽힌다고 했더니 내용 궁금해하셔서 내용 요약해드리고 이 책 꼭 읽으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책이 재밌어서 앞부분만 좀 읽은 상태로 추천한 거여서 내가 말한 내용이 맞나 하고 집에 와서 책 뒤쪽을 확인했는데 장강명 작가님이 추천사를 쓰셨네요. 두 분이 같이 방송을 해야 할 운명인 거죠. 장강명 작가님과 정진영 작가님이 함께하는 방송 기다릴게요. 네. 되게 고마우신 분이네요. 햇살고야님은. 네. 그러게요. 개목걸이님 긴긴 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읽을지도 점점점 일단은 포기 울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대신 책 먹는 여우 20주년 에디션 주문합니다. 여우 아저씨가 제일 좋아. 뭐 주문을 한다고요? 저희한테? 책 먹는 여우 20주년 이건 뭐예요? 책이 동화인가 이것도? 저도 그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이름만 들은 어린이 책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얼른 찾아보니까 엄청나네요. 20주년이라니까. 네, 20주년 뭐 200세가 돌파됐고. 독일에서 80만 부 이상 팔렸다는 이야기가 보이네요. 오호. 그 JYP는 싫어할 것 같아요. 첫 책이 첫 문장이 여우 아저씨는 책을 좋아했어요예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어야 하는 나이에도 안 읽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긴긴 밤 어떻게 다 읽으셨네요. 그래도. 긴긴 밤은 하도 지금 많은 분들이 JYP도 아무리 메말랐어도 긴긴 밤을 읽으면은 눈물을 뚝뚝 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오랜만에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좀 느껴볼까 하고 읽었는데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이게 왜 성공한 거지? 여러분이 상상한 거 이상 JYP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처음 소개된 작품인가 봐요. 독일에서는 그 전부터 굉장히 아니네. 독일에서도 2001년에 출간이 됐나 보네요. 근데 그 뒤로 한 20년 동안 굉장히 성공을 거둔 책인가 보네요. 네, 하여튼 뭐 저희가 모르는 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그만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네, 검색해서 보고 읽는 거 누가 못해 이걸? 개먹거리님 제가 뒤늦게라도 읽어보고 나중에 관심 1도 없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아이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너럴 라이프인데 애를 그냥 이어서 쓰신 것 같아요. 네, 제너럴 라이프님. 뒤늦게 책걸상을 발견해서 그동안 무료했던 출퇴근 시간이 오히려 즐거워졌습니다. 다양한 책 소개, 책 처방 덕분에 독서의 폭이 넓어지고 읽을 것들을 이토록 쌓여만 갑니다. 독서를 더 분발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고전도 한 번씩 다뤄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항상 즐겁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듣겠습니다. 네. 이거 박평님이 하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박평은 거부. 거부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괴롭다. 이번 주에는 스테판 안햄의 얼굴 없는 살인자 그리고 헨닝 망켈의 얼굴 없는 살인자 두 권을 함께 묶어서 다뤄봤습니다. 네, 책걸상에서 오랜만에 이제 유혹하는 책걸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둘 다 그 흥미롭고 읽을만한 책이니까 수영 기자님 유혹 되셨습니까? 네, 저는 유혹돼서 두 권 다 왠지 읽을 것 같네요. 네, 나중에 읽고 나서 평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쉽게 유혹당하나요? 호구야 호구. 그냥 녹음된 방송만 듣고도 흔히 사는데 네. 현장에서 녹음을 같이 했으니 뭐 살 확률이 더 높겠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그냥 출연하시죠. 아예. 네, 오늘 책걸상은 다음은 땜빵 아니고 좀 네. 진지하게 우리가 모시는 걸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영 기자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